안녕하세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유혜진입니다. 2024년 대학 입시 컨설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 좋네요. 지금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청소년과 또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 모두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 준비한 대학 입시 컨설팅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1대1 대학 컨설팅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대학 입시 설명회입니다. 이 컨설팅과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아주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학교밖 청소년 대입 지원 전략을 맡은 경기도에 있는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문희태입니다.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4 대입 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어느 설명회를 가든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제목에 보시면 2024라고 나와 있죠. 예, 올해는 2023년도인데 제목에 2024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이 대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 설명에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도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이겠죠. 그리고 내년도 2024죠. 그래서 항상 아마 자세히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입 전형 자료를 보시면 앞에 2024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올해 23년도니까 2023 이렇게 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건 올해 게 아니라 작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입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 앞에 2024가 붙어 있는 자료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우리 대입 지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아주 기본적인 사항,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아마 대부분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자, 제일 첫 번째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모집하는 시기입니다. 즉, 대학에서는 아무 때나 우리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의 주안점도 이 수시 모집에 제가 두고 있는데 9월 달에 모집하는 수시 모집, 그리고 12월 달에 모집하는 정시 모집, 그리고 아마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력 인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숫자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학들은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보통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오늘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정시 모집에서는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당연히 추가 모집은 2월 달에 모집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우리 학교밖 청소년 친구들은 수시 모집에 아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안점도 수시 모집에 두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형 유형과
전형명을 좀 우리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형 유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또는 실기 실적, 수능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전형명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어딜까요? 예, 지금 쫙 보시면은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명지대학교입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아마 이 설명회와 같이 자료집도 아마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지대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대 이런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명지대학교의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여기 빨갛게 표시한 교과 면접 전형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형명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명지대 우리 지원할 수 있대, 명지대 열려 있대 이게 아니라 명지대 안에서 어떤 전형에 어떤 전형 이름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명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수시 모집 최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정시는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수시 모집은 최대한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6장의 원서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학을 6군데 달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군데에 2장의 원서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군데에 2군데를 넣든 아니면 6군데의 대학을 쪼개서 한 장의 원서를 써서 최대 6회까지 쓰든 다 6번까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다. 이건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는 최대 3번. 그리고 추가 모집은 완전 무제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시면 수시 모집에 6번은 대학에 6번 넣는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전형의 수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개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명지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명지대는 좀 전에 앞에 보여드렸듯이 교과 전형으로는 교과 면접 전형에 한 장을 써요. 아, 근데 난 또 명지대 진짜 가고 싶어. 종합 전형에다가 또 한 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6번 중에 벌써 2장의 카드를 쓰게 된 겁니다. 대학은 한 군데이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추가 모집은 무제한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순간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도 준비할 것이고 정시까지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그래도 정시까지 가기 불안하니까 수시에서 원서 접수를 했는데 덜컥 붙어버렸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혹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수시 납치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 내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수능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수시 모집에 낮은 대학에 집어넣었는데 웬걸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이렇게 수능이 잘 나왔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수시에 합격했는데 수능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어요. 저 정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순간 정시와 추가 모집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큰 수시 지원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보다 높은 데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수시에서는.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수능에 대한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수시에 올인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최대한 쥐어짜서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정시까지 같이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당연히 수시에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또 의외로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대에 합격을 하더라도 4년제 정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조건 수시에 4년제가 됐건 전문대가 됐건 합격하는 순간 이 친구는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왕왕 이 사항을 어겨가지고서 합격이 취소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넘어갔네요. 복수지원 금지사항,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시를 6번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은 주로 좋은 대학들이죠. 막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대학들은 4년제 대학의 6번과 별개로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대도 별개로 더 쓸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즉 4년제 6장의 원서를 쓴 상태에서 나는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 저는 간호학과가 꿈이에요. 작년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친구 만났던 친구 중에 간호사가 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현재 너의 검정고시 성적으로 봤을 때는 4년제 6군데를 써도 다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 우리 한번 전문대까지 같이 쓰자. 간호학과는 참고로 전문대도 4년제와 똑같이 4년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언했던 게 뭐냐. 4년제 일단 6개 써라. 그리고 나서 전문대도 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한 3군데, 4군데 정도를 더 쓰자. 실제로 이 친구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조금 검정고시 점수가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까 4년제 대학에서는 다 떨어지고 전문대에서 4군데를 썼었는데 그중에 2군데가 붙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좀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아마 좀 검정고시 점수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6개와 전문대까지 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수시 지원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그럼 몇 장까지 쓸 수 있느냐?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전문대 카드를 이제 좀 성적이 낮은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9군데 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그래도 올해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올해 대입의 일정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전형의 일정 수시 원서 접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 강의가 오픈될 시점이면 아마 한 달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1일서부터 15일까지 이때가 4년제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의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그리고 수시 충원 합격자 발표가 12월 28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외로 이 대입 전형의 기간이 무지 깁니다. 물론 선생님 그러면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대학들은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때까지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원서 접수하고 10월 달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시의 일정이고요. 정시의 일정은 내년입니다. 정시의 원서 접수는 1월 3일서부터 1월 6일까지입니다. 이게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초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수시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 수시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서부터 1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수시 원서 접수는 대학별로 3일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11일서부터 15일까지는 하지만 3일만 하는 학교들도 있고 5일간 다 여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자, 최소 3일 이상은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9월 13일 날 마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통 서울의 좋은 대학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밖에 안 해요.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9월 15일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께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5일까지가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13일 날 마감하는 대학도 있고 14일 날 마감하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서 접수와 관련돼서 또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사항을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능은 11월 셋째 주에 시험을 보지만 저 수능에 응시할 거예요 하는 이 원서 접수는 이번 달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8월 24일서부터 9월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주말은 제외입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수능 원서 접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조금 불편해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내 주소지 관할에 시험지구 교육청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불편하더라도 이 시험지구 교육청에 가서 개별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된다.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이 응시 원서와 관련된 뭐 사진 규격이라든가 원서 접수비 뭐 이러한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수능 원서 접수 꼭 기한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뭐 정시도 마찬가지죠. 저 이제 선생님 저 수시를 쓰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원서 접수를 하나요? 대학에 직접 가야 되나요? 예전엔 대학에 직접 갔습니다. 막 종이 원서 들고 선생님 때에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직접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서 저 명지대학교 교과면접 청소년 지도학과 원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이 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이냐? 자, 한 군데 사이트에만 가입을 해도 다른 곳에서 그대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저장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특징이 있죠. 원서 접수 대행사마다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 자, 원서 접수 대행사는 어딘가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UA 어플라이 그리고 진학 어플라이. 반드시 오늘 설명 끝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 두 군데 회원가입을 안 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꼭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 두 군데 대행사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어느 대학은 UA 어플라이만 대행사로 인정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느 대학은 진학 어플라이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들은 두 군데 다 동시에 대행사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두 군데 다 회원가입을 해주셔라. 그러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한번 원서를 쓰시게 될 때
기재하는 요령이 되게 많습니다. 주소지서부터 그다음에 통장 계좌번호. 이 통장 계좌번호는요. 아니 왜 갑자기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원서 접수 중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만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서 접수를 했는데 1단계를 통과 못했어요. 면접 못 봤죠. 그럼 다시 일부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환불 계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제 강의 끝난 다음에 아직까지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이 두 군데 대행사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꼭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제 전문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한다. 많이 편해졌죠. 구태여 저희들이 대학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생기부가 자동으로 나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대학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제 성적이 이래야 하는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돼요.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검정고시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원서 접수 후에 저희는 원래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미리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신청하시느냐?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ww.neis.go.kr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검정고시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검정고시 대입 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도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원서 접수하고 나서 구태여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격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대학에 보낼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꼭 회원가입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아직 8월 달 지금 검정고시 제2차 성적은 온라인으로 제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성적이 8월 말에 나오고 원서 접수가 9월 초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2차 성적을 온라인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번 8월 달에 나오는 검정고시 2회차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불편하더라도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꼭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온라인 제공에서는 빠져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올해 수시나 정시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 이런 준비 상태를 다 마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고 좀 더 유리하게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본인의 혹시 지금 검정고시 성적이 나와 있는 학생들이라면 본인의 검정고시 성적을 같이 쭉 펼쳐놓고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좀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검정고시 점수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대입 기본. 자,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에 가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검정고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검정고시는 무조건 필수이다. 그리고 이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서 수시에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주 좀 기본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이름만 딱 보면 뭔가 특별전형 뭔가 있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검정고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이 전형을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과 3개 대학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죠. 저도 아쉽습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저는 이제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라고 조금 명칭은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지원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대학이 1개 이상의 전형에서는 꼭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불리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예년보다는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개 대학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검정고시 출신자들끼리만 경쟁하는 3개 대학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연세대가 나와 있네요. 참 좋죠. 감리교 신학대, 호원대. 아, 호원대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아마 벌써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미션입니다. 보통 신학과 쪽에 많이 뽑고 있고요. 호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멀어요. 아쉽게도.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러나 제법 많은 과를 뽑고 있고요. 연세대학교가 좀 특이한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누구냐? 해외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즉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유리할까요? 예, 제가 봤을 땐 무지 불리합니다. 실제로 안타깝지만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연세대에 합격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전형은 있지만 생각외로 많이 합격하기가 어렵다. 특히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합 전형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제가 수시와 정시 말씀드렸죠. 그럼 선생님,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수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시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입니다. 근데 앞에 학생부가 있죠. 근데 저희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검정고시만 본 거지 학생부가 없죠. 물론 이제 꿈드림 센터에서 발행하는 청기부가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수시에서 못 쓰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받지 않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한적 허용이다. 자, 반면에 정시는 뭘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느냐?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만 응시하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가 더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거냐? 당연히 정시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정시라는 것은 검정고시 공부하고는 완전 다르죠. 수능 공부는 더 난이도도 높아지고 또 아마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N수생으로 대표되는 막 재수생들 이런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는 제한적 허용이구나. 정시는 수능만 내가 원서 접수만 한다면 아까 원서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거만 한다라면 무조건 다 다 지원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말이 아마 이제 대입 설명에 가면은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일반 전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흔히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전형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지원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전형 쪽일 거예요. 반면에 특별 전형은 좀 전에 배웠습니다. 검정고시자 특별 전형 누구만 쓸 수 있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들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할 때만 쓰는 전형이 특별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농어촌 전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중고 6년 동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 학생은 지원 가능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 자격만 가지고 있다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별 전형은 때에 따라서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원 자격을 가진 친구들만 쓰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일반 전형으로는 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 전형을 통해서 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런 케이스도 왕왕 나와요. 자, 그럼 이러한 특별 전형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지금 강의를 듣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 전형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보다. 자,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예요. 예, 아빠가 뭐 국가유공자인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예, 저소득층 자녀. 여기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특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저 엄마 아빠 이혼했으니까 저 한부모 가족이죠.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해서 한부모 가족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 발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있고요. 또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 다자녀. 근데 이 다자녀 몇 명이냐? 3명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서울의 좋은 대학은 또 4명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특별 전형이 있고요. 부모님의 직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사회 공헌자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이라든가 경찰, 환경미화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 별도로 선발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중에서 우리 대안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대안학교 출신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목회자 추천자라든가 종교적인 이유로 뭐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불교의 지도자 추천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신부님이 추천해 주는 전형이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때에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 전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과 실기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실기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체, 음악, 미술, 체육, 실기 학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에 학생부가 들어가 있죠. 저희는 학생부가 없죠. 물론 대체 서식이 있지만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2개.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수시에서 제일 많이 뽑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100%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다. 제한적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에 논술과 정시의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약이 없습니다. 다 저희한테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예요? 물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논술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제일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많은 대입 설명회를 봤을 때 모집 요강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집 요강을 봐도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어렵죠. 예. 근데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모집 요강에서 보시면 이 세 가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예요. 두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예요. 저희 다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출신자잖아요.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세 번째 표현을 쓰는 대학들이 제일 많아요. 뭐라고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동등 이상, 이게 바로 검정고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구가 반드시 모집 요강에 대학들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라면 내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즘 들어서는 대학들도 되게 친절해졌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요즘은 모집 요강에다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요. 자,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가 어디 거냐? 연세대학교 자료예요. 자, 아까 기억나시죠? 연세대학교는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이 따로 있었다고. 어디 있나요? 예, 있네요.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 자, 근데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을 봤더니만 일반고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안 되네요. 자율고 안 되죠. 근데 쭉쭉 가다가 저희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자, 동그라미 2개가 나와 있죠. 지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해외고 검정고시 전형 말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또 없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봤더니 어디에 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동 우수형도 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자, 또 있는지 볼까요? 예, 바로 논술 전형 지원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체육, 인재.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전형별로 지원 자격별 지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모집 요강에서.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는 모집 요강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모집 요강이 바이블이다.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잘 보느냐에 따라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쉽습니다.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이 문구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대학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여태까지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저희는 검정고시를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검정고시를 왜 잘 봐야 될까요? 검정고시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1시간 반에 걸친 설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수시든 정시든 지원 전략을 펼쳐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대입 설명이라는 것이 진짜 지루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수업을 하는 교사인데 아무래도 정보 전달 위주의 이 대입 설명회만큼은 어렵더라고요. 되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귀 쫑긋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 내신을 아셔야 돼요. 학생부 비교 내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학생부가 없단 말이에요. 내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 내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검정고시 성적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서 내신으로 비교 내신을 내주는 겁니다. 자,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비교 내신의 대상 학생부 종합 교과 먼저 교과 전형서부터 한번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 내신 내는 게 뭐냐? 검정고시 성적이에요. 검정고시 성적이 좋으면 내신도 좋은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검정고시 성적 외에 서류 성적이라고 해서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생활기록부가 없죠. 대신 대체 서식이 있죠.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과 대체 서식의 어떤 합산 점수를 가지고서 비교 내신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검정고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이미 1회차 때 이미 검정고시 합격한 상태인데 점수가 안 좋아요. 간신히 합격 점수만 넘었어요. 근데 저는 교과 전형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 이런 친구는 2회차 검정고시 점수 되게 잘 붙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검정고시 성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반면에 논술 전형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 내신하지는 않습니다. 뭘로 필요하냐? 그 학교 밖 청소년 친구의 논술고사 성적이에요. 검정고시 성적 중요치 않아요. 그냥 검정고시 고등학교 딱 저는 그냥 합격 점수에 이거면 끝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혹시 이 중에 우리 당장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선생님 저는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검정고시를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낫겠죠. 수능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 여기도 검정고시 성적을 2번, 3번 봐가지고서 계속 높일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시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교과 아니면 종합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검정고시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논술과 정시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검정고시 합격했으면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논술과 검정고시 성적을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계속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알겠어요. 검정고시 성적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내신을 대신한다는 거 알겠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하는데요? 그게 어려워요. 왜?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서 비교 내신 내지는 않아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계속 우리 명지대학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요? 학생부 비교 내신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느냐? 95점 이상을 맞으면 환산 등급 몇 등급을 주느냐? 3등급을 준다라고 합니다. 혹시 내신 등급 알고 계시나요?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시험 본 총 결과를 등급으로 환산받습니다. 1.00서부터 9.00까지예요. 상대평가예요. 1등급이면 진짜 잘한 거예요. 4%. 2등급이 7%입니다. 100명 중에 11등까지.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95점 이상을 맞으면 3등급 준다라는 거예요. 100점 맞으면 2등급 준대요. 100점을 맞아야지만 2등급입니다. 명지대.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 내신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일정
등급으로 환산을 한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학마다 다 달라요. 밑에 대학 한번 볼까요? 밑에 대학은 똑같은 100점인데 2등급이 아니라 얼마예요? 3등급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내 검정고시 성적이 대학에 따라서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있고 불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군데의 대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검정고시 100점을 맞은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래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위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위의 대학을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100점을 맞으면 2등급을 주는데. 이렇게 이 기준이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좀 수치까지 나타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 검정고시 점수가 일정한 등급으로 환산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등급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어떠한 특정한 환산 공식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그냥 점수만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어떤 점수? 전과목 평균 점수래요. 여기는요. 그죠? 전과목 평균 점수를 그냥 집어넣어 주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아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한테 점수를 잘 주는 대학인지 아니면 좀 짜게 주는 대학인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환산 공식이 나올 때는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다 나와 있죠. 100점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검정고시 100점을 딱 집어넣어 보면 이 대학을 봤더니만 이 대학은 몇 등급으로 주느냐? 2등급으로 줍니다. 그럼 상당히 잘 주는 편이에요.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넣었는데 공식을 딱 넣어가지고서 100점을 넣었는데 이 대학은 4등급이 나왔다. 그럼 되게 짜게 주는 대학이죠. 그러면 내가 검정고시 전과목 점수가 95점이다. 그럼 나는 무조건 4등급보다 아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산 공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치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아이고 제가 또 빨리 넘겼네요. 자, 일부 대학은 출결 점수도 비교 내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너 결석 몇 번 했어? 사고 결석이 몇 번? 요즘은 이제 무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단 결석 몇 번 했으니까 감점 몇 점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없잖아요. 어떤 출결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비교과일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검정고시 점수를 하게 됩니다. 예, 검정고시 점수가 95점 이상일 경우에는 9점을 주게 됩니다. 9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요. 예, 10점이에요. 4일 이하일 때에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0점 만점이 1등급을 안 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최고 등급은 주지 않지만 그 밑에 점수를 주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교 내신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대학, 불리한 대학. 자, 논술 전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논술과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 성적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학생부 비교내신의 2회 논술 전형 한번 볼까요? 빨간색 테두리. 비교내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성적으로 지원 모집 단위의 등급을 계산한다. 검정고시 성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내가 논술을 잘 봤으면 내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잘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논술 준비를 많이 하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술과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 내신다는 게 아니라 논술고사 성적, 수능고사 성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한테 질문 많이 나오는 것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교 내신이 되는 검정고시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우리 보통 검정고시 필수 6과목에 선택 1과목이잖아요. 뭐 도덕, 기술과정, 뭐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이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많고요. 어떤 대학들은 필수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즉 선택 과목은 반영 안 합니다. 그럼 몇 과목 반영이에요? 6과목 반영이죠. 또 어떤 대학은 영어, 수학, 국어, 사회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4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검정고시를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본 과목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나 영어, 수학, 사회는 무지 잘 봤어. 근데 과학을 아주 망쳤어요. 이런 친구는 전과목 보는 대학 지원하면 불리하겠죠. 그냥 국어, 영어, 수학 4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가면 되겠죠. 이렇게 유불리가 나뉘어집니다. 자, 근데 대학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부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여기구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본인의 검정고시 점수를 좀 펼쳐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유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검정고시 1, 2회차 성적이 높았을 경우에 비교 내신이 조합해서 우리는 흔히 보통 믹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1회차 때는 국어를 못 봤지만 2회차 때는 국어를 잘 봤어요. 반대로 1회차 때는 수학을 잘 봤고요. 잘 본 것만 조합할 수 없을까요? 예, 이것도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통 뭐 최근 들어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허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쨌든 1, 2회차 과목을 믹스를 허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허용 안 해. 너네 2개 내면 맨 최신 거만 인정할 거야. 이런 대학도 있어요. 1회차, 2회차 나면 1회차 무시하고 2회차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1회차, 2회차 중에 1회차가 더 성적이 높네? 1회차만 인정할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많이 얘기했죠.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아요. 이게. 검정고시 몇 과목 반영하는지까지는 모집 요강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해당 대학에 일일이 다 전화하셔야 돼요. 해당 대학에 전화해서 혹시 제가 검정고시를 2번 봤는데 이 성적을 믹스할 수 있을까요? 입학처에 문의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다 전화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대학들 친절하게 다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꼭 전화 찬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한번 실제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이제 쭉 비교 내신을 환산하는 방법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 화면 한번 쭉 따라오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 또 같은 얘기죠. 모집 요강을 일단 보셔야 돼요. 모집 요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 있어요. 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주로 이게 어디에 있느냐? 거의 막 모집 요강이 뭐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70에서 80페이지 정도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목차를 쭉 보시고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자, 실제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봤더니 자, 이 대학은 학년별 반영 비율 저희랑 관련이 없죠. 자, 반영 교과가 뭐냐?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까지 포함이네요. 그럼 5과목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영한대. 내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만. 자, 그런데 요 밑에 한번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대체 점수 해가지고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검정고시 100점은 2등급 명지되네요. 95점 이상이면 3등급, 85점 이상이면 4등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알같이 보셔야 돼요. 깨알같이.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검정고시 성적 반영, 인문사회 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과목 반영이죠. 그죠? 자연 계열을 꿈꾸는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과목 반영. 예체능 계열 더 적습니다. 2과목 반영. 여기까지 모집 요강을 찾으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이 사례를 이제 잘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의 점수 한번 볼까요? 국어 98, 수학 80, 영어 95, 사회 96, 과학 85, 한국사 98, 도덕 95인 경우에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대학이냐? 검정고시에 의해서 비교 내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 과목 평균 성적이에요. 검정고시 본 전 과목 평균 성적을 등급에 의해서 변환하고 해당 등급을 비교 내신 낸다. 즉 무슨 얘기냐?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가지고서 석차 등급을 내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의 내신 봤더니만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검정고시 합격자 전 과목 평균 성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과목의 전체 과목 성적이겠죠. 전 과목인데 이 전 과목의 평균을 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92.43이 나왔어요. 92.43. 이 학생의 국어서부터 도덕까지, 선택을 도덕으로 했네요. 도덕까지의 점수를 다 합쳐서 평균 낸 게 92.43이에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92.43, 검정고시에서 92.43 어디에 있나요? 요 라인에 있죠. 84점 이상에서 95.6 미만이니까 결국은 이 친구의 검정고시 점수는 이 학교에서 몇 등급으로 환산이 되느냐? 4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대학 되게 많아요.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가지고서 환산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자, 이런 대학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대학은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과목 점수와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전 과목 평균이 사라졌죠.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에 각 과목 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똑같은 학생이에요. 자, 과목 점수는 똑같죠. 국어서부터 도덕까지. 자, 한번 우리 또 볼까요? 자, 검정고시 합격자 여기 나와 있네요. 검정고시 합격자. 자, 요거 어디서 본다고요? 모집 요강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나와 있어요. 자, 봤더니만 자, 성적은 전 과목 들어가네요. 전 과목 성적을 반영을 한대요. 자, 근데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데 표 2와 같이 석차 등급으로 환산. 자, 무슨 얘기냐? 과목별 석차 등급이에요. 아까는 전체 평균이었잖아요. 지금은 과목별이에요. 자, 예를 들어 국어가 98점이죠. 그럼 98점은 지금 봤더니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98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점이 3등급이고 96점이 4등급이니까 그러면 국어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자, 수학은 80. 조금 못 봤어요. 자, 수학은 80 어디에 있나요? 7등급에 있네요. 그럼 이 친구는 수학은 7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어까지만 할게요. 영어 95. 95 어디에 있나요?
95, 96 이상이니까 5등급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5등급의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다 이렇게 등급으로 바꿔놓으면은 결국은 7과목이잖아요. 전과목이니까. 7과목으로 평균을 나눴더니만 이 등급은 몇 등급이 나오느냐? 5등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대학에서는. 자, 똑같은 검정고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대학은 4등급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과목 점수 석차 등급을 가지고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자, 그나마 이 두 군데 쉽고요. 자, 세 번째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과목 점수가 있고 석차 등급, 좀 전에 앞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고 있거나 또는 단위수를 반영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봤더니 이 대학은 100점은 3등급이고요. 95점에서 100점 미만은 4등급. 뭐 이거는 계산하기 쉽겠죠. 그런데 밑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단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부 대학은 단위수라고 안 쓰고 가중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단위수인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3.0이고 사회과학, 한국사는 2.0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을 조금 더 높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한국사는 2.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자, 이 가중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또 가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국어 98이니까 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는 4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학 80이네요. 봤더니 얼마인가요? 아, 여기도 7등급이네요. 수학을 잘 봤어야 되는데. 그죠? 수학 7등급. 자, 이 상황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뭘 곱해주느냐? 국어가 나온 4등급에 단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3단위. 수학이 나온 7등급의 단위수 3단위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총 합이 얼마냐? 78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단위수를 15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까는 단위수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단위수가 없이 그냥 다 1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수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과목별로 편차를 두고 있는 거죠. 봤더니만 15단위를 해버리니까 실제로는 얼마가 되느냐? 5.20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가요? 같은 검정고시를 놓고서 A대학은 4등급, B대학은 5.0등급, 지금 C대학은 5.2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걸 계산하기가. 근데 좀만 그냥 이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쭉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가 제일 이제 질문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뭐냐면은 가중치가 똑같이 나오는데 점수 체계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에 따라서 등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2등급을 맞으면 앞에 있던 대학은 어땠어요? 100점을 맞으면 2등급이나 3등급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점수를 주는 거예요. 몇 점을 주느냐? 9.5점을 줍니다. 자, 우리 수학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80점 맞았던 친구 여기 샘플 나와 있죠. 점수가 몇 점이냐? 7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등급과 반대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아, 나는 국어는 9점, 수학은 7점, 영어 9점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이 대학이 또 뭘 두고 있나요? 가중치까지 또 두고 있어요. 이 대학은. 근데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은 3.0이에요. 근데 수학 과목은 2.0, 과학 과목은 1.0이에요. 어디? 인문계열 학과예요. 인문계열 학과. 인문계열 학과는 국어, 영어, 사회가 중요하겠죠. 수학, 과학보다는.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에다가는 3.0의 가중치를 둔 거고 수학, 과학에다가는
1.0의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럼 곱하기 3 해주시면 돼요. 나 국어가 9점을 맞았는데 가중치가 3이니까 9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긴 다행이죠. 수학 나 못 봐가지고서 7점밖에 안 나왔는데 가중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점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점이네요. 죄송합니다. 수학은 2점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등급이 아니라 얼마가 나오느냐? 452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막 멘붕이 와요. 아니 선생님 1점 얼마 2등급 3등급 이르면 딱 한눈에 들어오는데 점수가 나와 있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452점이 나왔다라면은 거의 만점이 뭐 500점이 됐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성적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500점 만점 중에 뭐 450점 합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대신 여기는 등급이 아니라 점수대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4개의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똑같은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비교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비교 내신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여기까지 한번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앞부분에 이제 우리 비교 내신을 내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교 내신 점수가 얼마만큼 환산되는지를 아주 중요합니다. 자, 특히 그러면 교과 전형, 우리 이 교과 전형은 비교 내신 뭐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이 반드시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교과 전형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좀 아쉽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봤더니만 아무래도 좀 낯설은 대학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미션 계통의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기독교 미션 계통의 학교들이 뭐 감리교 신학대라든가 강서대, 뭐 서울 기독대, 서울 한영대, 성공회대, 장로회 신학대 다 미션 스쿨입니다. 일반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대학들로서는 뭐 서경대, 삼육대, 명지대 정도를 좀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자, 반면에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눈에 많이 띄죠. 가천대, 경기대. 거의 대부분 서울과는 다르게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이 교과 전형의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점국립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거점국립대는 저희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가까운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경상남도의 경상국립대, 그리고 전라도의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까지 바로 뭐를 허용하고 있느냐.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외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조금 문이 좁지만 그래도 인천, 경기로 내려오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를 선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지방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숫자가 더 적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에게 문호를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여기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형 이름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전형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한번 볼까요? 명지대학교는 이름이 교과 면접이에요. 교과 면접이라는 얘기는 벌써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아,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내가 대학에 가는 거는 쉽지가 않겠구나. 왜? 면접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면접이 있죠. 실제로 봤더니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해요. 이 5배수라는 얘기는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일단 1단계에 50명을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면접을 보게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10명을 최종적으로 뽑는 거죠. 자, 이 명지대학교를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얘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즉, 별도의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명지대를 많이 선호하는 거죠. 지금 밑에 삼육대, 서경대, 경기대, 가천대, 인천대 어때요? 다 수능 최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지대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반영 과목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명지대학교 4과목이에요. 그리고 삼육대학교 4과목. 자, 근데 서경대는 필수 과목이네요. 필수 과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6과목이죠. 예. 그리고 경기대는 전 과목입니다. 전 과목. 아, 경기대는 쉽지 않겠어요. 모든 과목을 다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우리 가천대나 우리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4과목 정도를 반영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대학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교 내신내는 방법도. 그리고 조금 그래도 내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조금 이름 있는 좀 상위 레벨의 대학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검정고시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수능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권으로 내려와 볼까요? 대진대학교. 예, 면접이 있네요. 자, 뭐 성결대, 신한대.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는 면접이 없고요. SKU 창의적 인재.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결대 약자입니다. SKU 창의적 인재. 면접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2개의 전형이 있고 2개의 전형 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의 지원을 허락한다면 그거는 면접이 있고 없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 화면들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의 특징 뭐가 배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대라든가 가천대, 삼육대 정도 요 정도에서만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요.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반영 과목이죠. 자, 반영 과목이 앞에 있는 대학들하고는 좀 살짝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우리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가지고서 등급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서울권이나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등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많다라면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등급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과목 평균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볼까요? 평택대학교. 자, 한경국립대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평택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안성에도 있는데,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안성에는 2개 앞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국립대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평균이 나와 있다. 그 얘기는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가지고서 비교 내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거점 국립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 거점 국립대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수능 최저를 다 걸고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능에 대한 준비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만 좋아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영 과목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처럼 경기권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뭐 필수 6과목이네요. 충남대는 전과목이에요. 충북대가 제일 좋네요. 4과목. 필수, 전과목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목별로 등급을 환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또는 수도권에 있는 좀 이름이 네임밸류가 있는 좋은 대학을 쓰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능에 대한 준비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검정고시 출신자 비교 내신 환산 등급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학마다 이렇게 달라요. 뭐 명지대학교는 100점을 2등급 주지만 오히려 뭐 서울 한영대는 95점만 맞아도 1등급을 주고요. 뭐 한국성서대학교는 97.02를 맞아야지만 1등급을 주네요. 이렇게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요 화면을 보시면서 내 검정고시 점수로는 어느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내 검정고시 점수가 비교 내신 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는 주어진 자료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신학대라든가 성결대 뭐 이런 데들 다 있죠. 혹시 주어진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라면은 요 화면을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경 국립대처럼 대학 자체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공식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검정고시 점수를 일일이 넣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거점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거점 국립대, 강원대 3등급 100점이네요. 무지. 자, 그리고 충북대학교 2등급이 100점이고 경상국립대는 97점, 뭐 전남대는 100점을 맞으면 2.5등급 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 이제 우리 또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검정고시 합격생들에게 별로 이렇게 점수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짜요. 예,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강원대 가야 되는데 강원대는 100점 맞으면 3등급이네요. 강원대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100점 맞아도? 그렇지 않아요. 왜? 강원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점수를 보셔야 돼요. 강원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은 1등급 대나 2등급 대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주로 몇 등급 대 친구들이 오느냐? 3, 4등급 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 내용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첫 번째, 본인의 검정고시 점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몇 점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지원대학의 검정고시 비교 내신 점수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전과목 평균인지, 아니면 과목별 등급 환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지원대학의 전년도와 올해의 전형 방법을 비교를 해야 돼요. 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면접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수능 최저가 생기면 올해는 컷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도까지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 그럼 올해 반드시 컷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년도와의 전형, 뭐 면접의 유무라든가 수능 최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봤더니만 작년하고 별 변화가 없어. 그러면 네 번째로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전년도의 합격자 성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가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대학교 1, 2등급 대 학생들이 물론 지원도 하지만 대부분 강원대학교의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확인해 봤더니만 3등급에서 5등급 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수능 최저만 맞춘다라면 검정고시 성적으로도 강원대학교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까지 성적을 공개를 해주느냐? 70% 컷을 공개합니다. 이 70% 컷이라는 건 뭐냐? 합격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70번째로 합격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검정고시를 비교 내신 해봤더니만 70% 컷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가 3.7등급이 70% 컷이에요. 근데 나는 검정고시 환산했더니만 뭐 한 3.25등급이 나왔다. 그럼 안정적인 지원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충남대를 썼더니만 내 비교 내신 점수 컷이 3.89예요. 근데 70% 컷이 3.5등급 정도야. 그러면 내가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구나. 대신 면접이 있다라면 면접에서 이것을 뒤에 엎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전략. 검정고시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희망자들은 꼭 교과전형을 쓰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해되시죠? 저는 정시까지 안 가요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교과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 성적에 수능 최저까지 좀 같이 준비하면 유리해요. 아까 봤듯이 최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요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내신 확인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아마 면접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대부분이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종합전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합전형은 좀 교과전형하고는 좀 살짝 달라요. 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 특징을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과전형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줘요. 예. 서류 100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줍니다. 종합전형은. 근데 도대체 서류가 뭐냐? 학생부라는 뜻입니다. 학생부. 예.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생부가 발급이 되니까 그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부 100이라고 해서 성적이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도 성적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성적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알파가 뭐였냐?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를 통해서 학교생활을 알아보는 거죠. 그럼 저희는요. 대체 서식을 통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부에 기반한 평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 학생부를 전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이 한 학생의 생기부를 보고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수와 다단계 평가이고요. 자,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학생부를 통해서 정성평가하는 거다. 자, 정성평가라는 말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양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학생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인데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느냐. 우리 대체 서식을 활용할 때에도 꼭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일선 고등학교의 흐름은 뭐냐. 생기부 중에서 수상경력 같은 경우 대입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았어. 되게 높은 점수를 대학에서도 부여했는데 이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읽은 것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든 자율동아리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아마
1365를 통해서 한 개인 봉사활동이 다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건 오히려 성적이 더 중요해졌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과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트, 수업 시간에 뭘 발표하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마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입장에선 있는 게 더 좋죠. 왜? 저희는 생기부가 없다 보니까 대체 서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기부를 보완하지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더 저는 이러한 사람이었어를 드러냈었는데 올해부터는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조금 저희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학생부가 없는 불리함은 입학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 외로 진짜 많이 어렵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영역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대학들도 평가 방법을 올해 고3부터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꿨어요. 그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대체 서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끔 대체 서식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물론 뒷부분에 이제 좀 더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은 뭐냐? 첫 번째, 학업 성취도예요.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뭐겠어요? 검정고시 성적이에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검정고시 성적이 진짜 좋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합격하기 어렵지만 검정고시 성적도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적 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여기 나와 있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진로 역량이라고 해가지고서 너가 진로를 위해서 어떠한 과목을 들었고 이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겠죠. 그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내 희망 전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요. 딴 거 아니에요. 협업과 소통 능력이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이 정도로 협업과 소통 능력이 있고 이런 생활을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 항목이 올해 바뀌었다. 자, 실제 종합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 대학입니다. 어떤가요? 서울의 모든 대학에서 다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중심이 되는 전형이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부. 저희는 학생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에게도 학생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대체 서식. 아마 다른 선생님께서 학생부 대체 서식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의 강점을 어필하기에는 종합전형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생부 대체 서식보다 좀 더 많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뭐냐면은 청소년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나마 대체 서식보다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는 좀 더 양적이나 질적으로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더 합격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인정해주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합격한 사례도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하나예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꾸며 나갈 것인가 아마 타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갔었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면접에 대한 부분도 뒤에 다른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면접을 준비를 열심히 한다라면 내가 비록 조금은 검정고시 비교 내신이 안 좋더라도 또는 대체 서식이 비록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결정적 자료는 됩니다. 면접이. 그래서 면접을 좀 열심히 꼭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쓰는 게 좋으냐. 꿈드림 센터 활동이 아주 풍부했던 학생들,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꿈드림 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성적.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학생부 대체 서식. 최대한 보통 대학마다 다르지만 5개 정도의 활동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10개까지 요구하는 데 있어. 그럼 10개까지 다 채워주시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3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기반이 되지 않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 논술 전형은 어떤 친구들이 많이 쓰느냐?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정시까지.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생각보다 통합적 지식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어렵습니다. 되게. 뒤에 한번 사례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논술이 글쓰기라고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그런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이 많지만은 통계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수리 논술이 많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대표적인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이 수시에 교과나 종합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인문 논술입니다. 어려워요. 뭐 재심은 큰 거 하나 주시면서 뭐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500자에서 570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또 550자에서 570자를 쓰는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은 재심은 논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독서와 탄탄한 수능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진짜 많이 읽은 친구들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자, 자연계 논술은 화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주관식 수학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난이도가 진짜 어렵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제약이 없어요. 지원 제약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인서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세계합 7서부터 세계합 6, 그 다음에 최소한 2개합 4, 5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이꼬르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자연계열도 쉽지 않습니다. 허들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최근 들어서 교과형 논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리 한번 볼까요? 교과형 논술 가져왔습니다. 예시. 어때요? 아까 언어 논술하고는 또 살짝 다르죠? 예, 조금 쉽습니다.
좀 난이도가 약수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수령이라기보다. 근데 이런 대학들이 최근 들어서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서경대, 수원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지금 준비한다 많이 늦었죠. 그러나 이 교과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여기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시보다는 정시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학생,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이 아주 중요하고요. 최저 없는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막 200대 1, 300대 1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교과형 논술은 수학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교과형 논술은 국어와 수학 두 과목을 봅니다. 근데 어디서 성패가 좌우가 되느냐? 수학에서 성패가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기 실적 전형은 좀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음악 미술 체육의 그러한 실기 전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별도의 예체능 실기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기 실적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어학이라든가 문학, 수학, 과학, 컴퓨터 이런 쪽 관련인데 점차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학 관련 특기자들은 뭐 국민대에 41명, 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학 특기자 하면 이런 거겠죠. 토익 또는 뭐 토플 몇 점 이상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이런 대학을 적극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뭐 체육도 있고요. 수학, 과학, 문학 특기자 뭐 이런 부분들 주어진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어학 특기자 예시예요. 어학 특기자 봤더니만 뭐 중국어, 영어, 글로벌 뭐 이렇게 아시아 문화 콘텐츠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주로 면접과 서류 전형으로 많이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특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대하고 한양대에서 컴퓨터 관련 특기자들을 뽑는데 진짜 단순한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니라 진짜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한된 입시 정보이죠. 아무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검정고시 비교 내신서부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인터넷상이나 시중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시 정보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어디가입니다. 이 어디가는 오늘 회원가입할 때가 되게 많죠. 이 어디가는요. 꼭 오늘 아직까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제 강의 마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대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한 군데로 모여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정보 포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뭐 진로 정보라든가 대학 정보, 선생님 저는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은데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신문방송학과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학과 정보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유아교육과 있는 대학 있을까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저는 강조하는 게 얘입니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디가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입정보센터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입시 정보가 두 번째입니다. 얘가 첫 번째, 대학별 입시 정보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어디냐면요. 이름이 조금 그냥 전년도 입시 결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자, 얘가 세 번째입니다.
결과 공개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 아까 말씀드렸죠? 70% 컷. 수시, 정시 다 공개해 줍니다.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꼭 보시고서 아, 내가 이 정도 대학까지는 갈 수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랬을 때에는 이 대기업에 어디가에 보시면은 대입 상담 전화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이 번호 1600-161로 일로 전화 주시면 저와 같은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전까지요. 그래서 쌤,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전화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가 너무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370명의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서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아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게 1시간 한 지금 40분 정도 쭉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근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비교 내신이 어떻게 되는가 그 구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신다라면 그래도 올해 수시에서는 좀 더 내가 지원 가능권 대학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올해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